1995년이죠. 그러니까 1947년 이 알베르 까뮈의 소설이 쓰여지고 난 역시 한 반세기 뒤에 이 사라마고라는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포르투갈 작가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사람이 이 주제 사라마고인데요. 이 앞에서 본 알베르 까뮈의 얼굴과 달리 좀 대단히 좀 나이가 많아 보이죠. 사실 주제 사라마고는 이 알베르 까뮈가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그 나이쯤에 이제 겨우 창작을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대기만성한 작가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뭐 아주 일찍 그야말로 청년 시절에 성공을 해서 최연소 노벨 문학상 작가로서 이름을 떨쳤죠. 그러다 보니 또 좀 운이 좀 다했다 할까요?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57세 나이죠. 근데 사라마고는 1922년에 태어나서 2010년까지 살았으니까 꽤 그 오래 장수를 했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은 1998년에 그러니까 무려 한 70이 넘어가지고 76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알베르 까뮈가 44살을 받은 것에 비하면 대단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 작가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 회원 수가 한 6,500만 명 되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독서 그룹의 이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쓰여진 20세기의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독자 수가 많은 그런 유명한 작가로 꼽힙니다. 사라마고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농부였던 그 아버지가 별명이 사라마고였어요. 포르투갈이 옛날에는 대단히 잘 살은 나라였죠. 여러분 15, 16세기에 이 스페인과 함께 지리상의 발견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포르투갈이 이제 그 뒤로는 점점점 세잔해져 가지고 이 18세기, 19세기 오게 되면은 대단히 가난한 나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근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경험한 나라였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떤 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하면 산에 있는 이 야생 뭐랄까요? 그 무를 캐서 먹었대요. 그 야생 무를 포르투갈 말로 사라마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별명이 사라마고였는데 아버지가 이 출생 신고를 하면서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자그한 아들의 이름을 주제 사라마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제 사라마고가 되었는데 사실 사람도 이제 아버지가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겨우겨우 마치고 용접공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동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대 50대가 되어서야 이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1980년이니까 48세가 되겠는 나이겠죠. 그 무렵에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기, 그야말로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을 또 표현하는 그런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닥에서 일어나기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수도원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씁니다. 이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이 결국은 이제 몇 년 뒤에 사라마고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는데 이 수도원의 비망록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라마고는 그 포르투갈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 그럴까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뭐 넘쳐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어두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의 제일 서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위쪽이죠.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데 이 나라의 넓이가 여러분 한 뭐 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이 38선 이남 남한의 땅보다 더 작아요.
이게 인구도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 유럽에서도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나라, 뭐 약소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옆에 이 좀 옛날 사진에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라자르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을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근한 3, 40년 이 독재를 했던 이 독재자인데요. 이 독재자가 사실은 이 포르투갈을, 뭐 20세기의 포르투갈을 거의 망쳐버린 장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라마고라고 하는 이 작가는 젊어서부터 이 독재, 살라자르의 독재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런 어떤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 작가, 이 독재자하고 싸우면서 자국의 어떤 포르투갈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보는 장면이 1970년대에 이 포르투갈이 이제 민주화되는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단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살라자르라고 하는 독재 30몇 년 독재를 이제 끝낸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사라마고가 이 수도원의 비망록을 쓰고 난 뒤에 이 별로 이 정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쫓겨납니다. 특히 1991년에 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데요. 그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예수님을 대단히 인간적으로 뭐 성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어떤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민의 모습, 서민의 모습으로 그리는 소설을 써요. 이 소설이 뭐 글쎄요, 뭐 사라마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신비화 시키는 것보다도 보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이나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의 어떤 본이라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소설을 썼는데, 당시 포르투갈 정부는 이 카톨릭 정부였고, 카톨릭이 이제 지배하는 카톨릭이 중심인 정부였고, 또 카톨릭이 아직까지 포르투갈의 대세였기 때문에 이 카톨릭 그 세력과 정부에 의해서 추방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 1993년에 포르투갈을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본토에 가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이 지배하는 아주 그 대서양 쪽에 그 먼 바다 쪽에 있는, 그죠? 이 카나리아 제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그 섬에 거의 유배당하다시피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게 돼요. 1993년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 거의 70, 80 나이에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그 망명 이전에는 이 조국에 불탔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라마고가. 근데 망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뭐 감회가 있었겠죠. 게다가 이 뭔가 좀 자신으로서는 자기 조국의 그 사람들을, 국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뭔가 좀 눈이 먼 상태, 뭔가 맹목인 상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특히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어떤 외국의 여러 가지 발전이나 민주화나 이런 걸 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 속에 편협하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아마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주제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그런 어떤 사라마고의 삶의 궤적과 함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 그림은 영어판의 이제 표지인데요. 이 다 눈먼 사람들이 이제 어깨 동무가 아니죠. 서로 어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원래의 제목은 맹목이에요. blindness. 눈이 멀다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이 번역될 때에 눈먼 자들의 도시. 사라마고 소설은 이
뭐 눈뜬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뭐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근데 원래의 작품에는 도시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도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아무튼 뭐 이 작품도 역시 소설이 나오자마자 이 소설에 대단히 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영화가 바로 되었습니다. 이 사라마고는, 이 작가는 원래 이 소설은 영화하기 힘들다, 이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로 만드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단히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화면과 함께 이야기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소설의 첫 장면에 보게 되면 일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는 몰라요. 까미야 이 페스트는 1940년대 오랑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라마고의 이 도시에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장면이 어느 도시에 일본인이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차를 멈춰 섰는데 신호등이 바뀌어도 이 차가 출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막 클락션이 울리면서 생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눈이 먼 상태예요.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태워주겠다, 당신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소설에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냥 눈먼 사람으로 나오는, 첫 번째 눈먼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영화 제작비를 일본에서 돈을 댔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일본인을 좀 이렇게 등장인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길거리에 막 그 헤매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소사람이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걱정을 하는 거죠, 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과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안과 병원에 갔는데, 안과 병원의 의사도 결국은 이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여자분이 이제 안과 의사의 아내인데, 이 사람은 눈이 멀지 않아요. 이 사람만 눈이 멀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눈이 먼 걸 이제 이 가면으로 표시를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소설에는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눈이 멀어지는지, 또 눈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전염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감염되는 것인지, 누구는 감염이 되지 않고 누구는 감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소설은 대단히 좀 불친절한 소설이에요, 사실은. 뭐 첫 번째 눈먼 사람, 첫 번째 눈먼 사람의 아내, 그 다음에 안과 의사, 안과 의사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칭이 돼요. 그야말로 가면을 쓰고 있는, 아무도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소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소설에는 이 문장 부호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옴표도 없고,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 대화의 표시도 없고 해서 소설을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한편 소설의 그런 요소가, 그런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이 소설을 편안한 마음으로 뭐 딴짓하면서 소설을 읽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안과 의사, 그러니까 처음 눈먼 운전 일본인 부부를 비롯해서 이 안과 의사 부부, 그리고 또 뭐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한 6, 7명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어서 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이었던 곳에 수용되는 과정까지가 대충 한 3장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기가 뭐 기성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에 해당되는 부분, 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옆에 여러분 보시는 이 수용소 안에서의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눈먼 이 사람들 중에 안과 의사 안에는 눈을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다 눈이 먼 상태인데 어쨌든 이 눈먼 사람들끼리 수용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로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충돌을 하고 싸우고 투쟁을 벌이는 이런 장면들이 이 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이 소설을 읽을 때에 내 눈이 먼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 사람들의 투쟁,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본능적인 생존 투쟁이 너무 눈물겨워요. 지금 여러분 아까 이 처음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한국인도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배우 이름이 산드라 오라고 하는 우리는 한국계 미국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보건부 장관으로 나와요. 이 산드라 오가 보건부 장관으로 영화에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산드라 오가 보건부 장관인데 그다지 패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당국은 가능하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몰아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끊임없이 그런 생존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부분, 기성전기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깡패 두목이 엄밀하게 숨겨온 이 권총을 들고서 그야말로 이 수용소 내에 권력을 장악하고 이 수용소 내에서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소유화에 두고 이것을 이제 강제로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뭐 보석이나 이런 걸 뺏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교환하는, 심지어 성상납까지 요구하는 이런 권력에 의한 극단적인 어떤 착취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나 종래의 권력은 전염병에 대해서 거의 뭐라고 할까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별로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자치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깡패 두목이 나타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뭔가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극단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것도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극단적인 혼란으로 이 소설이 치닫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저열한 그런 본능이 이렇게도 그야말로 저급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패스트 소설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갈등 같은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고타르 같은 악당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그 악당에 해당되는 깡패 두목이 권력을 자행하는, 권력의 황포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해요. 심오해요. 말하자면 이 시대가 좀 더 20세기 전반기에 쓰여진 패스트에 비해서 20세기 후반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을 시민들이 역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과 의사의 부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깡패를 처단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수용소에 또 불이 질러지고 해서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지금 탈출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검은 안대를 한 흑인 노인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어깨를 짚으면서 이 탈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수용소를 탈출을 해서 시내에 나와 보니까 온 도시가 아수라장입니다. 전부 다 눈먼 사람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안과 의사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슈퍼에서 이제 물건을 훔치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이 먹을 걸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나갑니다. 이 집 저 집 각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안과 의사 집에서 다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자신들의 어떤 전염병 극복을 위한 어떤 그런 대처, 결국은 눈을 떠요. 근데 눈을 왜 뜨는지, 어떻게 해서 뜨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혼란 상황에서, 수용소에 수용되고 난 뒤에 혼란 상황에서 특히 깡패 두목이 등장해서 극단적인 어떤 권력 악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이 생겨나고 시민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결국은 공동체의 선을 확보하는 과정이 이 소설에서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패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두 소설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다루는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예술 작품, 문학 작품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염병에 의해서 직접 당하는 시민들, 특히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 어떤 성실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러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염병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염병을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레베카 솔릿의 이 폐를 응시하라고 하는 책은 전염병만을 다룬 건 아닙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20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이 재난 사건들, 여러분 재난이 많죠.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엄청난 재난, 그야말로 20세기는 재난의 시대, 20세기의 하루하루는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재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재난이 결과적으로 어떤 폐허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폐허 속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러한 공동선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녕을 확보하는, 공동체의 위험을 극복하는 이런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돕고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인간다움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결국 이제 자기에게 매몰되었던,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자기 중심의 어떤 이기성을 버리고 남을 볼 수 있고 이타적인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눈길을 던짐으로써 또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야만 결국 어떤 불행한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성, 이것이 재난이 주는, 전염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에 데카메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다룬 최초의 문학이 계기가 되어서 중세 천년 암흑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근대를 시작하는 르네상스가 첫 발을 띄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개혁, 새로운 인류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다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해야 된다는, 공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극, 또 그러한 자극 속에서 서로가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